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객 윤태호입니다.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11번째 이야기로 상하이에서 있었던 불꽃 같은 사랑의 주인공 김학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 시간에는 김학철의 일생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하이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곳에서 김학철이 머물던 곳에서 거주하던 곳에서 그의 사랑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보셨지만 김학철입니다. 상해에 가면 몇 곳을 찾아볼 만한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이 길 건너, 이 횡단보도 건너에 있는 이 건물이 옛날 이름으로는 아이런리라는 조그만 일종의 연립주택 단지 비슷한 그런 단지입니다. 이쪽이 단지의 입구입니다. 이 단지 입구에 가보면 상단에 아이런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밑에 현재의 주소가 되어 있죠. 베이징 시루 북경서로 218롱 4에서 11호라고 이제 주소 팻말이 되어 있습니다. 요 218 숫자 다음에 있는 농자는 뭐 우리가 보통 쓰면 희롱하다의 농자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골목이란 뜻입니다. 거리 이런 뜻입니다. 북경에 가면 후퉁이라는 말을 쓰는데 골목이란 뜻이죠. 북경에서 후퉁과 상하이 인근에서 농은 같은 뜻입니다. 지역별로 같은 뜻이지만 다른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아이런리라고 보이시죠? 이 안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살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그런 일종의 아파트 단지랄까요? 연립주택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어디지만 어쨌든 이런 골목을 오며 가며 젊은 시절 20살, 21살의 시절을 여기서 지냈던 거죠. 이 망명한 그 식민지 청년들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1935년에 김학철은 이제 김학철이 쓴 본인이 쓴 그 회고록에는 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담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약간 요새 말로 하면 좀 얼빵하고 어리벙벙한 어떤 요령 없는 세상도 잘 모르는 청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아마 꽤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최후의 분대장이라는 그 자서전에는 다른 그 어떤 독립운동 기록에서는 보기 힘든 엄숙주의가 없는 비엄숙주의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대개 그 독립운동가 이야기는 진짜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장렬하게 죽고 고통을 참고 막 이런 걸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런 분위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무겁게 느껴지는데 최후의 그 분대장은 굉장히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담담하면서도 어떤 때는 유쾌하게 어떤 때는 약간 장난스럽게 20대 초 청년의 그 발랄한 구석과 약간 뭐랄까 이렇게 한눈도 팔고 막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귀한 기록이고 당시의 생활상 망명한 조선 청년들이 망명 일상생활들의 어떤 그런 단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35년에 경성을 출발해서 이런저런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쨌든 상하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하이에 기차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내렸을 때 학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학생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그 기차역에 있는 저기죠 인력 거꾼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거 그 일본인 약간 뭐 일본인 젊은 도련님 하나 내렸네. 손님이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중국말을 못하니까 그냥 일단 탔는데 두말 않고 일본의 여관에 데려다 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일본어도, 중국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일본 여관에 들어갔더니 판값이 너무 비싸더랍니다. 거의 뭐 느낌상 쌀 한 말을 그냥 하룻밤에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어쨌든 그 다음날 다시 나와서 조선 음식을 찾아서 이리저리 가봤는데 운 좋게 멀지 않은 곳에서 경성식당이라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조선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그것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약간 어리벙벙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티가 나겠죠, 이제. 왜냐면 낯선 곳에 왔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조심스럽고 모든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그 경성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여주인장이 들어와서 김학철을 발견했습니다. 김혜숙이라고 그럽니다. 김혜숙의 남편은 부부는 정태희란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국내에서 독립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는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6년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었던 때입니다. 처음엔 민족주의 진영에 있었으나 공산주의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 정태희란. 그래서 이제 김혜숙이 보니까 이 조선 청년이 와 있는데 저기 뭐지? 그래서 이제 아주 이게 귀부인처럼 차리고 있는 김혜숙이 가서 그 앞에 앉았습니다. 김학철 앞에 맞은편에 턱 앉아서 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공부하러 왔느냐 하는 거는 적당히 이제 김학철은 둘러대고 있었고 그때 김혜숙은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여기를 찾아오긴 했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온 건가 아니면 뭐 유학을 하러 온 건가 아니면 그냥 뭐 어쩌저쩌 해서 뭐 장사나 어떻게 해보려고 왔는지 아니면 밀정의 끈앞으로 왔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김혜숙을 만난 거는 그 김학철에게는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에 쉽게 여러 가지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김원봉의 촉수인 김혜숙을 만난 겁니다. 우연히. 근데 김혜숙이 이제 이 김혜숙이 이 김학철에게 어디서 묵느냐 그랬더니 뭐 이러저러한 데서 묵는데 김혜숙이 우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으니 비싸지 않게 받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셋방을 살아라. 셋방을 우리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제 김학철은 아이고 뭐 이 조선인 뭐 이 여자가 아주마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뒤로 당장 집으로 옮겼습니다. 일단 일본 요관이 너무 비싸서 있을 형편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도 우리 굉장히 좋은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제 김혜숙에게 물어봤습니다. 홍구공원이 어딘지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김혜숙은 계속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죠. 김학철이 도대체 뭐 하는 정체가 뭘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홍구공원을 물어보니까 이제 데려갔습니다. 홍구공원 구경을 하면서 이제 윤봉길의 의거 1932년이니까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라 내가 와보고 싶었노라. 내가 사실은 임시정부를 찾아왔다. 독립운동을 하겠다. 투신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김혜성이 그러는 거죠. 임시정부는 이미 풍비박산나서 다 날아갔다. 장애를 떠났다. 대단히 실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김혜숙은 김학철을 정착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임시정부는 일단 여기에 없으니까 됐고 어쩔 수 없고 일단 중국말을 열심히 배워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어 선생을 붙였습니다. 과외 선생. 그 중국어 선생이 누구였냐면 조선인이었는데 이름이 심성훈입니다. 이 누구냐 하면 민족혁명당 상하이 특구 선전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학철은 그 자기 중국어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정체를 모르고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김학철은 상하이에 도착하고 경성식당에 들어가서 조선 음식을 먹겠다고 들어가는 순간에 김원봉의 네트워크에 감지가 됐고 결국은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입당을 해서 조선의영군이 됐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운이 좋은 겁니다. 이때 그 아이러니 42호라는 그 김혜숙의 집에는 이종사촌 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혼의 그 이 여성인데 송일엽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거기서 직업이 택시 댄서라고 합니다. 큰 그 무도장에서 혼자 온 남자 손님들의 그 댄스 파트너가 되어주는 일종의 댄서입니다. 송일엽입니다. 그랬는데 한 집에 조선 청년과 조선 처녀가 살고 있고 둘 다 전부 망명객입니다. 불안불안한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한 그런 망명객의 일상을 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고 호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 김학철이 이 최후의 분대장의 이 대목은 최후의 분대장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어느 날 밤 곤히 자다가 어쩐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돌아누우려 했더니 침대가 유별나게 비좁은 것 같았다. 영문을 몰라서 잠이 가득 실린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이냐. 술래, 분내, 향순의 따위를 뒤섞어 풍기는 여자 하나가 내 싱글베드의 거의 절반을 딱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하니까 그 여자는 한 번 킥 웃고는 풀 하고 내 목에다 팔을 감는 것이었다. 메트로폴리스에서 자정이 퍽 지나서야 돌아온 송일엽이었다. 두 청춘 남녀의 사랑이 싹튼 건 여기까지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없고 같이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있습니다. 그 송일엽이나 또는 김혜숙의 주된 임무는 저런 식당과 또는 그 댄스홀에서 생업도 유지하면서 또 한 가지는 조선인 또는 주변의 일본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모아서 민족혁명당에 보고해주는 그런 일종의 촉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두 망명 청춘 남녀가 사랑하게 된 겁니다. 애틋하죠. 그러나 되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항상 이별로 끝나는 그런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1937년에 앞에 얘기했다시피 김학철은 난징으로 소집됩니다.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송일엽과 같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37년에 상해를 떠나서 난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점점 그 중일 전쟁은 심각한 국면으로 갔고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은 청년당원들을 전부 소집해서 무장 조직, 군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곧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당원들을 전부 소집했습니다. 이때 난징으로 떠났습니다. 김학철이. 이때 헤어진 거죠, 이제. 헤어짐을 당한 거죠. 둘이서 투닥투닥해서 이제 우리 그만 만나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별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짤막하게 써놓은 한 구절이 있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김학철의 그 최후의 분대장 그대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헝가리의 그 시인이 쓴 시입니다. 잠시 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죠. 이 시는 이런 겁니다. 페데피라는 사람이 쓴 사랑이여라는 시입니다. 이게 이제 혁명에 몸을 바친 사람들이 이 사랑과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연인과의 어떤 그 애끓는 마음들을 표현한 것으로 당시의 그 조선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그 격동하는 어떤 시로 읽힌 것 같습니다. 사랑이여, 그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마저 바치리. 하지만 사랑이여, 자유를 위해서라면 내 그대마저 바치리.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혁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 그럴 때 길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줄친 부분입니다. 상해를 떠나기 전날 밤, 그러니까 이제 송일엽과 김학철이 헤어지는 밤입니다.
못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치던 송일엽의 모습이 떠올려져서였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때 난징으로 가면 다시 보기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김학철도 그렇고 송일엽도 그렇고. 참 가슴 아픈 애잔한 그런 청춘 남녀의 사랑이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찢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상에 바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불꽃이 튀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베이징시루 218농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도 아무런 표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 서서 제가 건너편에서 찍은 건데 약간은 너저분해 보이는 연립주택 같은 상가 건물을 보면서 김학철과 송일엽의 애틋한 사랑을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음미해 보시면 참 짠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상해 이런 곳이 있습니다. 김학철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학철의 이야기는 훗날 조선의용군 얘기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